동창 부인 사회입니다. 뭐 힘들게야 하겠지. 그러나 남자라면 당연한 거 아니니? 언니, 그러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남자의 어깨가 무겁다는 거지. 남자들이 여자보다 일찍 어깨가 굽는 것도 다 그 스트레스로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 언니, 형부한테 생활비 타 쓰는 걸 너무 당연시 하지만 말고 좀 잘해주라는 거야. 알았어. 잔소리 좀 하지 마라. 넌 어떻게 말하는 게 엄마랑 똑같니? 내가 그랬나? 미안. 동생은 언니 눈치 보느라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다. 요즘 세상엔 여자들도 맞벌이까지 하면서 애 키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 밖에 나가 돈 벌기가 정말 힘든다는 걸 경험해보지 않은 언니는 천방지축이었다. 언니가 뭘 잘했다고 명품백까지 선물하고 형부는 참 속도 좋았다. 언니, 아무튼 있지. 대한민국의 남편들이 모두 다 형부 같진 않아. 전화를 끊으려는데 언니가 다급하게 붙잡았다. 야, 너도 각방 쓰기 시작해봐라.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난 아직 각방 쓰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 살 거면 왜 결혼했어라고 덧붙이려다 말았다. 언니에게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었다. 언제나 그랬다. 뭔가 답답했다. 그러니 형부는 얼마나 힘들까 싶었다. 그런데 있잖아, 웃기는 건 네 형부는 오히려 각방 쓰고부터 이상하게 나한테 더 잘한다. 그럼 혹시 형부에게 애인 생긴 거 아닐까? 남자들이 느닷없이 마누라에게 선물할 때는 꼭 사랑한다기보다 미안해서 마누라에게 선물한다고 하잖아. 언니, 형부 좀 잘 살펴봐.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동생은 이래저래 걱정이었다. 언니 부부가 오래도록 행복하길 진정으로 바랬다. 아이고, 그런 일일랑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바람을 피워도 딱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면 그건 물어보나 마나 너의 형부일 거다. 내가 말했잖아. 형부는 그거가 약한 남자라고 말이야. 언니, 그건 모르는 거야. 남자들이 집에서보다 밖에 나가면 없던 힘도 불끈 난대. 그래서 힘이 세진다고 하잖아. 야,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동생 생각으론 형부가 애인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렇더라도 형부를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언니는 혼자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나무인 격이었다. 그러나 언니가 이혼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안타까웠다. 형부에게 좋은 여자라도 생겨서 언니가 이혼당하면 어쩔 것인가. 아무튼 난 뭐 언니가 편해서 행복하다면 좋긴 한데 왠지 형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쨌든 언니 백은 정말 예쁘다. 사실 동생은 백이 부럽지는 않았다. 그렇게 비싼 백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부부의 돈독한 애정이 더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언니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다. 사실 언니는 좀 심하게 게으르고 음식 솜씨도 없었다. 음식 솜씨뿐만이 아니라 언니는 집안 정리도 엉망이었다. 언니네 집에 가면 어디 한 곳 눈을 두고 앉아있기가 불편할 정도였다. 언니네 집에 가면 그저 한숨만 나왔다. 형부가 편한 사람이라 그렇지 까다로운 사람 만났으면 부부싸움 정도가 아니라 이혼하고도 남았을 터였다. 형부 같은 남자 만난 건 언니가 남편 복이 많은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형부는 알뜰하고 생활력과 경제력도 강했다. 가족을 평생 돈 걱정하지 않게 살게 할 사람이었다. 그런 형부 덕에 언니는 돈 걱정 한 번 안 해보고 골프나 치면서 평생 호강하고 사는데도 언제나 형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큰 선물이나 받으면 그때만 좋아라 호들갑을 떨었다. 만약에 어떤 살뜰한 여자가 형부에게 붙는다면 형부는 그런 애교스런 잔정에 취약하기에 과감히 언니와의 이혼을 생각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되면 언니는 큰일이었다. 언니는 혼자서 독립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언니는 은행도 한번 가보지 않았다. 그 외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아무튼 보통의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형부가 대신했다. 언니는 그저 무슨 일이 있으면 형부에게 전화 한 통만 때리면 그만이었다. 형부는 바쁜 중에도 모든 걸 알아서 하고 있었다.
언니가 직접 해도 될 일을 꼭 바쁜 형부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저 안타까웠다. 그러나 언니는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언니의 삶이 편안하게 사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남들이 보면 부러울 뿐 당사자만 모르는 호강에 넘치는 대우를 받고 살면서 말이다. 그만큼 언니는 비교적 편하게 살고 있었지만 언제나 하는 말은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말로 모든 것을 무지르곤 했다. 애를 낳고 키우기는 물론 힘들지만 아이 키우는 데는 나름 얼마나 또 많은 기쁨을 주는가.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이었다. 야, 너도 네 신랑 보고 하나 사달라고 해라. 요즘 명품백 하나 없는 여자가 어딨냐? 언니는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지. 우린 봉급 받으면 그 다음 날로 카드값 다 빠져나가고 세금 내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린 봉급 날부터 또다시 카드 긁고 사는데 무슨 그런 걸. 언감생심. 그리고 난 이상하게 명품백이 왜 그렇게 비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래, 아직 너네는 젊으니까 뭐. 언니, 어쨌든 형부같이 착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좀 잘해. 그래, 나쁜 사람은 아니지. 우리 자매는 남편 복은 있잖니? 언니, 말 나온 김에 형부 방에 침대를 놓도록 어떻게 좀 해봐. 방바닥에서 잔다고 하니 형부한테 내가 다 미안하다. 아니, 형부는 그게 더 편하대. 괜찮아. 마누라는 그렇게 동생에게 실컷 자랑하고 나면 다시 친구에게 영상 통화를 했다. 선물을 자랑하는 날은 꼭 영상 통화를 한다는 걸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영석은 정년 퇴직하는 순간 골프도 아예 접었다. 사실 골프가 좋아서 했다기보다 고객 접대 차원에서 친 거라 그게 늘 스트레스였다. 고객의 실력에 맞춰 고객의 기분을 맞춰야 했다. 고객마다 다 성격이 달라 그걸 금방 파악해야 했고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도 없었다. 어쩌다 드라이버 거리가 고객보다 너무 잘 나가면 그것도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송구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고객과의 접대는 거의 1차에서 끝나지 않았다. 영석은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늘 술 접대를 해야 하는 것도 아주 고역이었다. 고객이 여자를 좋아하면 자기도 좋아하는 척 같이 방탕한 척 해야 했다. 퇴직과 함께 노래방 갈 일도 없어졌고 회식도 하지 않게 되자 점점 여자를 하룻밤 사는 것도 멀어져 갔다. 그렇다고 혼자 가서 여자를 부를 정도로 영석이 뻔뻔하지는 않았다. 거기다 코로나가 온 지구를 덮어버린 요즘 꽉 막힌 노래방은 더더욱 가고 싶지도 않았다. 모텔도 마찬가지였다. 괜히 그런 데 들어갔다 역학조사하다가 모텔이 나온다면 그거야말로 난감한 일 아닌가. 자기관리 철저한 영석으로선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따질 게 많았다. 영석에게 정년퇴직이란 일뿐만이 아니라 남자로서도 사실상 퇴직이라는 명령어로 들렸다. 생산적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주눅이 들었다. 주눅은 사람을 영 형편없게 만들었다. 살아있는 배추에 굵은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생명력이 없었다. 나이 든다는 건 이렇게 초라한 거라는 걸 요즘 들어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가끔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영석은 낭떠러지로 한없이 낙하하는 기분이었다. 사실 그런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꿈도 꾸다가 놀라서 일어날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처럼 이 나이에 다시 취직하고 싶지는 않았다. 돈은 쓸 만큼 있었다. 그리고 나이 60이 넘도록 계속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일하는 만큼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했기에 적당히 물러나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점장으로 오래 근무하고 퇴직하니 금융계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러브콜이 여기저기서 들어왔었다. 그러나 노라고 대답했다. 돈이란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거기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 몹시 힘들다고 하지 않던가. 가벼운 몸으로 미련 없이 죽음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남기고 죽는 사람이 되어 목숨이 끊어질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는 않았다.
영석은 은행 지점장을 오래 하면서 경제관념이 남들보다 아주 투철했다. 아이들 주택 청약저축을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이 들어놨었고 그걸로 아이들 앞으로 청약저축을 20년 가까이 꼬박꼬박 넣었었다. 어느 날 주택 청약을 넣어보자고 아들 통장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시도해 봤는데 당첨이 됐었다. 그래서 텀을 두고 다시 딸 앞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또 당첨이 된 것이다. 운이 좋게도 둘 다 아파트에 분양 당첨이 되었다. 아이들 몫으로 집까지 하나씩 준비해 줬으니 아빠로서 나름 뿌듯했다. 경쟁이 100대 1인 신도시였다. 다행히 아이들 앞으로 저축을 들어놨었기에 그 돈으로 집을 한 채씩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영석의 통장에서 돈을 뺀 것이 아니라 아이들 명의의 통장에 어려서부터 계속 모아놓은 돈으로 샀으니 증여세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거기다 아이들이 직장을 다닌 지 오래되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도 없었다. 기가 막힌 계획이었다. 모든 게 완벽한데도 그건 그거고 영석은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았다. 행복이란 가족이 같은 크기로 공감해 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터였다. 그렇게 아이들 앞으로 집을 하나씩 장만해주고 영석은 뛸 듯이 기뻤지만 가족들은 영석만큼 행복해하거나 고마워하지 않았다. 주택 청약을 20년 동안 꼬박꼬박 넣었던 것을 칭찬받고 싶었을까? 역시 우리 아빠는 최고야. 그런 말 한마디와 사랑과 고마움이 담긴 눈빛을 받고 싶었던 것 같다. 거기다 양도세도 내지 않고 각자 아이들 통장에 모아놓은 돈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철저한 준비가 가슴 저미도록 뿌듯하게 했다. 그런데 가족들은 영석의 100분의 1도 기뻐하지 않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혼자 허공에 하이파이브를 한 듯 맥이 빠졌다. 거저 얻는 사람은 기쁨도 작구나 생각하며 모든 걸 알아서 하느라 고생한 그동안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에게는 1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줘도 몇 번씩이나 고맙다는 말을 듣는데 가족은 참 그랬다. 몇 억을 줘도 당연시 받았다. 그게 참 쓸쓸했다. 그렇다고 영석이 무언가 꼭 보상받고 싶다는 말이 아니다. 영석은 그냥 좋으면 좋다고 같은 크기로 같이 웃으며 기뻐해 줄 수 있는 가족이 필요했을 뿐이다. 오래전 유명한 톱스타가 자살하면서 외로웠다고 단 하루도 외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남긴 유서가 문득 떠올랐다. 그렇게 많은 돈과 명예와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안았음에도 외로웠다니 사람들은 말이 되냐고 의아해했었다. 그러나 사람은 대중 속에서 고독하고 풍요 속에서 빈곤함을 더 크게 느꼈다. 그래서 그만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영석처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일수록 사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같은 크기로 기뻐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뼛속까지 외로웠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공감하고 똑같이 소통하고 똑같이 기뻐해주며 사는 가족은 물론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늘 외로운 존재.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마다 살아온 세월 다르고 사는 기쁨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웃음의 코드도 다르고 기쁨의 코드도 다 다르기 때문일 터였다. 그러니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외로운 것이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노력한 사람만 늘 억울했다.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억울할 것도 또한 기쁠 것도 없다는 게 이게 참 인생의 딜레마라고 영석은 생각했다. 노력하는 사람은 인정을 못 받으면 계속 또 노력해서 더 인정받고 싶어 한다.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생각하며 더 노력에 노력을 더한다. 결과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그냥 노력하는 기계일 뿐이었다. 헌신적인 사람은 헌신짝이 된다. 영석은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다. 고개를 끄덕였다. 집은 더 이상 아늑한 곳이 아니라 어색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아이들이 결혼만 하면 된다. 빨리 내보내고 싶었다. 다 큰 아이들이 집에 있는 건 이상하게 불편했다. 그런데 집까지 해결해 줬는데도 당최 결혼할 생각들을 하지 않았다. 나이가 30살이 훌쩍 넘었는데도. 자식은 물고기를 잡아줄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더니
영석은 물고기를 잡아주려고 혼자 바빴었다. 어찌했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싶어 무진애를 썼다. 그런데 요즘 주변을 보면 오히려 부족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쑥쑥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가 많았다. 부러웠다. 남의 자식이라도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었다. 한 친구는 돈이 없어 아이들 결혼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똑똑해서 저 혼자 보러 장가 갔다는 친구도 있었다. 그 친구는 늘 공부한답시고 여기저기 다니고 오히려 돈 버는 거에는 연연하지 않았었다. 물질은 행복을 줄 수 없다며 떠들더니 정말 아이들이 알아서 장가를 간 것이다. 요즘은 그 친구가 제일 부러웠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젊은이는 남의 집 자식이라도 귀하게 보였다. 그 친구가 했던 말, 돈만을 쫓지 말라던 그 현실감 없는 말이 이제야 무슨 말인가 깨달았다. 인생은 알다가도 모를 일의 연속이었다. 영석은 다 큰 아이들이 집에 있다는 게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아이 때는 그렇게 안고 싶고 볼을 부비고 싶던 아이들이었는데 말이다. 꼬물꼬물 움직일 때는 그렇게 가슴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는데 어쩌다가 세월이 이렇게 빨리도 흘러갔는지 야속했다. 아이들은 늘 늦게 집에 들어왔고 가끔은 아주 취해서 술 냄새도 풍기며 들어왔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까지 다 갖춰진 아이들이라도 나름의 힘듦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 집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만취한다는 건 영석으로선 용납이 되지 않았다. 영석은 단 한 번도 부모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속상하고 서운했다. 술 마시고 취한 모습을 본 후로는 내 새끼가 왠지 낯설었다. 아무튼 요즘 결혼 정년기가 자꾸 늦어지니 큰일이었다. 내년까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독립시켜야 할 것 같았다. 가족이 넷이나 함께 사는데도 영석이 느끼기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거의 늦게 들어왔고 집에 어쩌다 있는 날도 서로 오순도순 대화하는 시간은 없었다. 밥 먹는 시간도 모두 달랐고 먹는 취향도 다 달랐다. 영석은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는 한 상에 둘러앉아 서로 오순도순했다. 우리 새끼들 많이 먹어라.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자식들 앞으로 고기나 생선을 밀어 놓아주셨다. 엄마 아빠도 드세요.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은 우리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형제들 밥 위에 고기를 연신 얹어주셨다. 그 모습을 가끔 떠올리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영석이는 어린 시절 가난하지 않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른 집은 그 시절 고기나 생선은 명절에나 먹었다고 했다. 영석은 그냥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요즘 시대보다는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므로 가난했었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코 가난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어쨌든 그때는 식탁이 아니었다. 방 한가운데 상을 피고 한 상에 오순도순 모여 앉아 맛있게 먹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가끔 울컥 그리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넉넉한 집에서 각자 자기 방도 있고 언제나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요즘은 도무지 맛있는 것도 없었다. 어쩌다 가족이 시간이 맞아 갈비를 뜯어도 예전에 한 상에 둘러앉아 수제비 먹을 때보다도 맛도 없었다. 영석은 왜 그럴까 의문했다. 생각해보니 그것은 마음이 서로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족이 거실에 모여 대화할 때도 있긴 있었다. 그러나 그건 길어야 5분이었다.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친구들과 문자를 하느라 바빴다. 가족의 공통 언어가 없었다. 그러니 서로 어색해 도로 각방으로 가서 누웠다. 마누라나 아이들과 소통이 잘 안 됐다. 서로 추구하는 행복이 달랐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마누라는 경제관념도 없었고 뭘 아끼는 것도 없었다. 손은 커서 명절이나 어디서나 과하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다 먹지도 못해 버리는 게 반이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았다. 매사에 똑 떨어지는 영석으로선 그런 걸 보고 있자면 천불이 올라왔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다. 나이 들면서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이 줄고 여성에게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다량 분비가 된다더니 요즘 영석이 그런 것 같았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흘렀다. 한편 생각하면
주변 친구 중 이혼한 친구도 많았다. 이혼하고 재혼한 친구들의 생각지도 못한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이혼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가정을 지킨다는 것 또한 얼마나 많은 참음이 있어야 하는 건지 영석의 그 깊은 속을 누가 알겠는가. 영석은 오늘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이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3차까지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한 틈을 타 중단되었던 모임을 다시 하기로 한 것이다. 영석은 모임에 나가는 것도 시큰둥하니 나가기도 귀찮았지만 이번에라도 나가지 않으면 언제 또 방역당국이 인원 제한을 할지 몰라 나가기로 했다. 이런 정기 모임 아니면 그나마 밖에 나갈 일이 너무 없었다.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다. 식당에 도착하자 서빙하는 아줌마가 예약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예약자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보자마자 그 방으로 안내했다. 아마도 영석을 보는 순간 서빙하는 그 아줌마는 60대 할아버지들 모임에 온 걸 눈치로 알아챈 듯 싶었다. 모임할 때는 늘 총무가 방을 미리 예약해 놓았다. 우리끼리 떠들고 맘 편하게 이야기하기엔 룸이 편하긴 했다. 영석은 그래도 요즘 헬스도 하며 살을 조금은 빼서 어느 정도는 젊어졌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그건 혼자만의 생각일 뿐 서빙하는 아줌마는 예약자를 묻지도 않고 바로 할아버지들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안내하지 않던가. 식당 아줌마 입장에서야 센스 있게 미리 알아봐주고 배려를 해서 안내를 한 거였겠지만 그래도 영석은 괜히 그 아줌마가 미웠다. 영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친구들은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미리 온 친구들끼리 핏대를 올리며 떠들고 있었다. 60대 남자들은 모였다면 정치 이야기였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듯 대체로 보수파가 많았고 진보파는 보수파의 숫자에 밀려 눈치를 보느라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는 눈치였다. 모임의 모습은 참 서글펐다. 구부정한 어깨와 주름진 얼굴들, 거기다 머리카락은 가을 거지가 끝난 황량한 논밭에 눈이 어설프게 흩뿌린 것처럼 휘끗거렸다. 그나마 정수리는 더 헐렁거렸다. 옷도 헐렁, 머리카락도 헐렁, 마음도 헐렁한 60대 아저씨들은 모습까지도 쓸쓸한 늦가을을 닮았다. 축축한 골판지 같은 노인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거기다 이미 술을 한 잔 걸친 사람과 금방 누가 담배를 피고 들어왔는지 담배 냄새까지 가지가지로 역겨웠다. 영석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래서 방 안에 가득한 담배 냄새가 아주 역겨웠다. 요즘이야 안에서 피운 건 아닐 테고 밖에서 피우고 왔겠지만 한두 명만 피우고 와도 옷과 몸에 묻어와서 아주 역겨웠다. 술 냄새까지 겹치니 코를 막고 싶었다. 빈 방석 위에 앉았다. 겨울이라 온돌방은 따뜻했다. 영석이 방석에 앉으니 그제야 하던 말을 잠시 끊고 왔냐고 아는 척들을 했다. 모임 시간은 7시였다. 영석은 늦지 않게 왔는데도 벌써 음식이 나와 있었고 술도 이미 취한 친구까지도 있었다. 일찍들 왔구먼. 영석은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말했다. 옆에 앉은 친구가 대답했다. 그래 친구 어서 오게. 집에서 할 일도 없으니 그냥 일찍 나왔지 뭐. 여기 나오면 일찍 온 친구들이 있겠지 싶어서 말이야. 그렇다. 60대의 남자는 어디 갈 곳이 없었다. 여자들처럼 커피숍에 가서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서너 시간을 수다를 떨 수도 없었다. 남자는 그저 술이 한 잔 들어가야 입을 열었다. 어려서부터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서 그게 몸에 체제화되어 있었다. 울지도 않아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정말 슬플 때도 사람들 보는 데서는 눈물도 안 나왔다. 남자는 모든 걸 참아야 남자라고 배웠다. 그러다 보니 남자들끼리도 누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슬프지 않아서 울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남자들도 외롭고 슬프다.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참는 연습을 하며 평생을 살아온 60대의 남자들은 울 수 없었다. 그게 남자였다. 어쩌다 줄리 이야기도 나왔다. 보수파의 강경파 한 사람이 성질을 내며 일어서더니 줄리 이야기를 꺼낸 친구에게 다가가며 주먹을 휘두르려 했다. 친구들이 팔을 잡았다. 친구들에게 붙잡힌 채 제자리로 떠밀리며 고개는 그쪽을 향해 계속 말했다. 네가 봤어?
본인이 가짜라잖아. 야, 본 사람이 나왔잖아. 증인이 있잖아. 그 늙은이 말을 어떻게 믿냐? 다 거짓말이야. 또 다른 증인도 나왔거든. 그 사채업을 하는 여자 말을 또 어떻게 믿어? 그래, 아무도 믿지 마라. 너는 네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면 되겠네.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믿을 테니. 친구들은 둘의 강경한 대응에 어이없어하며 짜증스러운 얼굴들을 했다. 정치 이야기로 말이 길어질 것 같자 회장이 식탁을 탁탁 치며 말했다. 우리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모였는데 그 지겨운 정치 얘기 좀 그만 좀 하면 안 되냐? 지겹다, 지겨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대우를 못 받는 거야. 오직 내 편만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건 나이 들수록 좀 자제해야 해. 우리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 소리나 듣는 거라고. 내 생각만 옳다고 핏대 높이지 말고 상대편 이야기도 좀 귀 기울여 보자. 우린 좀 이쪽과 저쪽이 아닌 경계에 설 줄도 알아야지. 회장이 단호히 말하자 총무가 이어서 말했다. 그래. 며칠 전 뉴스에 보니 친구끼리 정치 얘기하다 살인도 났다더라. 우리 앞으로 모이면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만약 정치 얘기하는 놈 있으면 오늘 술값 다 내는 걸로 하자고. 어때? 내 의견? 친구들은 좋다고 했다. 정치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무는 친구들이 몇 있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당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꼰대들의 생각이 아닐 수 없었다. 모임을 가나 어디를 가나 나이 든 사람들은 뭐가 그리 화가 많이 쌓였는지 욱 하고 본다. 그게 참 안타깝다. 영석이라고 쌓인 게 왜 없겠는가. 그러나 자칫 내 고집스러운 의견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남을 배려하다 보니 되도록 어디 가서 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사람이 어디 제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친구들은 점점 고집불통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나이 들면 입은 다물고 지갑만 열라는 말도 정말 이래서 나온 말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남자들이 그렇듯 처음엔 정치 얘기를 못하게 하자 아파트 매매가가 어떻다는 둥 떠들기 시작했다. 중년의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 여자만큼 시끄러웠다. 여자가 3명 이상 모이면 집안의 접시가 깨진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중년 남자도 셋 이상 모이면 접시 아니라 모든 게 깨지게 생겼다. 이래서 모임이 싫었다. 그러나 이것마저 나오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나왔지만 역시 후회가 되었다. 어딜 가나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사는 게 정말 지겨웠다. 친구들은 집에서나 어디서고 말을 못하다 나와서 그런지 서로 목청을 높였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이번 모임은 특히 그랬다. 아마 코로나로 사람을 만나지 못해 쌓인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이었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팀과 나만 옳다고 떠드는 팀으로 홍해바다 갈라지듯 두 갈래로 나뉘었다. 거기다 술이 몇 잔 들어가면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마치 술량과 볼륨이 비례하는 것 같았다. 한 친구가 갑자기 영석이 지점장이었던 걸 생각하더니 영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영석아, 주택담보모기지론이 뭐야? 아니다, 영모기지론 말이야. 그건 말 그대로 주택을 담보로 맡겨놓고 연금처럼 매달 받아 쓰는 거야.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그 뜻은 알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좋은 제도냐 그 말을 묻는 거야. 당연히 괜찮은 제도지. 마침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올랐으니 요즘이 적기라고 볼 수 있지. 아파트가 더 이상은 안 오르겠지? 글쎄 앞일이야 내가 뭐 확답할 수는 없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더 오르진 않을 것 같아. 그러자 다른 친구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영석이 말대로 더 오르진 않을 거야. 지금도 거품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지금 실거래가는 점점 내려가고 있던데. 그렇지. 이젠 정체기도 지나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지. 그럼 차라리 지금 최고가일 때 담보로 주택 영모기지론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이네. 다들 주택 영모기지론 얘기에 눈을 번쩍 뜨고 고개를 일시에 영석에게 돌렸다.